책을 너무 좋아하는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 소녀는 자신의 꿈과는 너무 다른 삶을 살았어요. 나이가 든 후 소녀는 생각했습니다. 해보고 싶은 걸 해보자. 현실에 밀려난 책에 대한 그리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본질을 벗어나지 않는 요약,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질과학편 시작하겠습니다. 군말, 제가 과학에 관계된 책을 읽다니 갈수록 태산입니다. 이 책의 시리즈가 아니었다면 결코 안 읽었을 부분이었고, 또한 내가 유튜브에 올리리라 마음을 먹지 않았다면 이렇게 자세히 파고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과학을 이해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제 수준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책을 올려야 한다는 책임으로 파고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역시 제 수준으로는 완벽하게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입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일상생활이 과학의 발전으로 편해졌고 그 편한 생활을 저도 누리고 있습니다. 과학의 도서를 한 번쯤 읽는 것도 예의가 아닐까 하는 생각과 함께 정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질과학편, 지은이 최사장. 우리는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으로의 여행을 하고 있다. 이 책은 현실 넘어 인간의 정신에 대한 이야기다. 이 편은 과학이다. 현대인에게 과학만큼 신뢰받는 진리의 후보는 없다. 과학 역시 진리에 대한 새 입장인 절대주의, 상대주의, 회의주의로 구분해서 살펴보려 한다. 우리는 절대주의적 측면이 강했던 고대부터 근대까지의 과학사를 알아보고 다음으로 아인슈타인 이후의 현대과학이 보여주는 상대주의적 특성을 확인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학에 대한 회의주의적 견해가 과학 철학 속에서 어떻게 등장할 수 있었는지를 생각해 볼 것이다. 고대 과학은 엄밀한 의미에서는 과학이라 말하기 어렵다. 이 시기의 과학은 관찰과 실험이라는 과학의 고유한 방법론을 사용하기보다는 사유실험이나 추상화 과정을 통해 세계를 설명하는 방식이었으므로 철학과 유사한 면모를 보였고 이 둘이 실제로 구분되지도 않았다. 앞서 철학 파트에서 잠시 다뤘던 자연 철학자들이 바로 그들이다. 자연 철학자들은 주로 세계를 구성하는 기본 요소가 무엇인지에 대해 논의했다. 이런 기본 요소를 아르케라고 하는데 물, 불, 원자 등이 아르케의 후보들이었다. 이 시대의 과학과 관련된 중요한 인물로는 탈레스, 아리스토텔레스, 프롤레마이오스 등이 있다. 특히 프롤레마이오스는 2세기 중엽에 활동한 인물로 천문학에서 놀라운 성과를 이루었다. 그는 당시의 천문학 지식들을 모은 저서 알마게스트에서 천동설을 주장했고 이에 대한 근거를 수학적으로 기술했다. 천동설은 지구를 중심으로 하늘의 천체들이 회전한다는 설명으로 매우 상식적인 사고방식이었다. 천동설에 따르면 지구는 우주의 중심에 고정되어 있다. 가장 가깝게 달이 회전하고 그 바깥으로 수성, 금성, 태양이 차례로 회전한다. 천동설은 지구가 정지해 있다는 상식에 부합했고 수학적으로 예측되었으며 신이 창조한 인간 세계를 중심에 놓았다는 점에서 이후 1400년간 유럽인에게 거부감 없이 당연한 진리로 받아들여졌다. 중세 천년이 지적 역사에서 암흑기였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과학에서는 암흑기라는 표현이 적절해 보인다. 다만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수용한 스콜라 철학에 의해 현실 세계와
경험 세계에 대한 관심이 명맥을 이어갔다. 수용한 특히 스콜라 철학 시기에 활동했던 신학자 오컴은 오컴의 면도날이라고 부르는 원칙을 제시했는데 이는 앞으로 탄생하게 될 근대 과학을 위한 방법론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오컴의 면도날이란 같은 현상을 설명하는 서로 다른 두 이론이 존재할 때 논리적으로 더 간결한 이론을 선택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진실에 가깝다는 사고방식이다. 예를 들어 돌에 걸려 넘어진 사건이 발생했다고 해보자. 이 현상에 대한 이론은 두 가지다. 1. 이론, 부주의했다. 2. 이론, 내가 어제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신이 나에게 벌을 주신 것이다. 오컴에 따르면 우리는 1의 이론을 선택해야 한다. 그것은 우리가 신을 믿는지 믿지 않는지와는 무관하게 단지 1 이론이 추가적인 전제 없이 더 간결하기 때문이다. 면도날의 의미는 추가적인 가정과 전제를 잘라낸다는 것이다. 중세 말기가 되면 믿음으로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오컴의 면도날처럼 객관적인 이론을 정립하고 찾아내는 방법에 대한 탐구가 이어졌다. 이러한 탐구는 결국 과학 담론이 탄생할 수 있는 사회적 배경을 제공했다. 중세가 저물고 르네상스가 태동하던 시기에는 코페르니쿠스와 갈릴레이가 등장하며 비로소 과학이라 부를 만한 탐구 방법이 본격적으로 등장했다. 코페르니쿠스는 15, 16세기에 활동했던 폴란드의 천문학자로 1400년간 진리로 받아들여진 천동설을 비판하고 지동설을 주장한 것으로 유명하다. 그의 저서 천체의 회전에 관하여에서 그는 태양이 우주의 중심이고 지구가 세 번째 행성으로 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그가 이단 재판을 우려해서 출간을 주저했던 것과는 달리 그의 저서는 교회와 큰 마찰을 일으키지 않았다. 그가 경험적 관측이나 수학적 근거를 적절히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처음 공론화한 인물이 코페르니쿠스임에도 불구하고 지동설의 선구자로 평가받는 이는 갈릴레이다. 16, 17세기 이탈리아에서 활동한 그는 경험적 관측 자료와 수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지동설을 지지했다. 그는 우주는 수학 문자로 쓰인 책이라는 말을 남겼을 정도로 자연과학의 원리에 수학을 적용하기 위해 힘썼다. 그의 이러한 태도는 근대과학을 출발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갈릴레이의 저서 프롤레마이오스와 코페르니쿠스의 2대 세계체제에 관한 대화가 교황청에 의해 금서가 되고 갈릴레이가 재판에서 자신의 견해를 철회할 것을 강요받은 것도 그의 근거가 코페르니쿠스에 비해 수학적이었기 때문이다. 도대체 수학으로 설명했는지 여부가 왜 그리도 중요한가? 수학은 예나 지금이나 인류가 찾아낸 학문체제 중에서 가장 진짜와 가깝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수학은 허구나 약속이 아니다. 수학적 표현은 사회와 문화마다 달라질 수 있으나 하나와 둘이 만나면 셋이 된다는 내적 의미는 시대와 지역을 불문하고 변하지 않는다. 갈릴레이의 지동설을 추가적으로 보충한 인물은 비슷한 시기에 활동했던 독일의 천문학자 케플러다. 케플러의 제1법칙은 행성의 궤도가 타원이며 타원의 초점 중 하나에 태양이 위치한다는 이론이다. 타원은 원래 두 개의 초점을 갖는다. 그중 한 곳에 태양을 위치시켜야 실제 관측 자료와 일치했던 것이다. 제2법칙은 타원의 궤도를 도는 행성이 같은 시간 동안 지나가면서 만드는 부채꼴의 면적이
언제나 같다는 이론이다. 갈릴레이와 케플러 이후로 행성들의 움직임은 수학으로 기술되었다. 이때 자연세계를 기술하는 수학은 기하학이었다. 선, 면, 입체 등의 대상을 연구하는 수학 분야인 기하학을 우주에 적용한 것이다. 이제 인간에게 우주는 기하학적 세계가 되었다. 그런데 얼마 후 데카르트가 기하학과 대수학을 연결하는 해석 기하학을 탄생시키면서 과학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 해석 기하학의 탄생이 의미하는 것은 기하학이 된 자연세계가 이제 문자와 숫자의 방정식이 되었다는 것이다. 인류는 복잡하고 다채로운 자연세계를 수학의 언어로 온전히 서술할 수 있게 되었다. 자연과학에 수학을 적용하는 것은 뉴턴에 이르러 절정을 맞이했다. 갈릴레이가 죽은 해인 1642년 영국에서 태어난 뉴턴은 물리학자, 천문학자, 수학자로 활발히 활동했다. 다양한 연구 분야 가운데서도 뉴턴의 최대 업적은 뉴턴 역학 정립에 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뉴턴은 중력에 관심이 많았고 서로를 끌어당기는 힘으로서의 중력을 수학으로 증명해냈다. 그의 저서 자연철학의 수학적 원리는 근대 물리학의 완성에 해당하는 중요한 역작이 되었다. 이 책은 원리 부분만 떼어서 일반적으로 프린키피아라고 부른다. 당시에도 사람들은 이미 중력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뉴턴이 한 일은 중력을 보편적인 힘인 만류 인력으로 정의하고 이것이 물론 다른 천체에까지 작용한다는 것을 수학으로 설명한 것이다. 뉴턴 역학의 의미는 기존 과학이 가지고 있던 관심사를 확장했다는 데 있다. 갈릴레이와 토플러가 기하학을 통해서 사물들을 수학화했다면 뉴턴은 그 사물들 간의 보이지 않는 힘을 수학으로 정리해낸 것이다. 철학적으로 표현해 보자면 기존의 물리학이 존재자에 관심을 갖고 그 존재자를 수학으로 표현하려 했다면 뉴턴은 특정 존재자와 다른 존재자가 갖고 있는 관계를 파악하고 이를 수학으로 표현하고자 했다고 할 수 있다. 뉴턴에 의해 물리학은 존재부터 관계까지 세상의 모든 것을 수학으로 다룰 수 있게 되었다. 뉴턴이 완성한 수학적 우주에 더 이상 신이나 영혼이 개입할 여지는 없었다. 뉴턴은 자연이란 일정한 법칙에 따라 운동하는 거대한 기계라고 선언했다. 물리학의 모든 문제는 이제 해결되었다. 뉴턴 역학의 토대 위에서 과학은 2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안정적이고 점진적으로 발전해 나갔다. 19세기 말이 되면서 빛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지금은 전자기파로서의 빛이 파동과 입자의 성질을 모두 갖고 있음이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당시만 해도 빛은 소리와 같이 파동으로 인식되어 있었다. 여기서의 파동이란 호스에 돌을 던졌을 때처럼 주기적인 진동이 주위로 퍼져나가는 현상을 말하는데 이것은 반드시 이것을 전달할 매질을 필요로 한다. 그래서 빛이 파동이라고 생각했던 19세기 사람들은 태양의 빛이 지구로 전달되기 위해서는 우주 공간이 매질로 채워져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 보이지 않는 매질은 에테르라 불렀다. 에테르를 실제로 검증하기 위해 1887년에 마이컬슨과 몰리가 빛을 이용해서 실험을 진행했고 이를 통해 두 가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하나는 우주 공간에 에테르가 없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지구의 운동과는 무관하게 빛의 속도가 항상 일정하게 관측된다는 것이었다.
이들의 측정값은 비교적 정확했다. 실제로 오늘날 밝혀진 빛의 속도는 언제나 2억 9,979만 2,458m/s로 대략 초속 30만 킬로미터로 일정하다. 빛의 속도가 언제나 일정하게 측정된다는 결론이 뭐가 그리 중요하냐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 특정 존재의 속도가 항상 일정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 예를 들어보자. 극단적으로 생각해서 내가 빛의 속도로 빛과 함께 날아간다면 어떻게 될까? 빛이 정지한 모습으로 보이지 않을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내가 빛의 속도로 빛을 쫓는다고 해도 나를 기준으로 빛은 빛의 속도로 날아간다. 반면 외부에서 나를 관찰하는 존재가 있다면 그에게는 나와 빛이 나란히 달리고 있는 것으로 보일 것이다.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린가? 빛에 와서 우리 속도 개념과 상식은 무너진다. 20세기 활동한 아인슈타인은 이러한 빛의 성질을 토대로 사유실험을 거쳐 일반적인 상식을 뛰어넘는 놀라운 결론을 도출해냈다. 특수 상대성 이론으로 알려진 이 이론은 우선 두 가지를 전제로 한다. 하나는 빛의 속도가 30만 킬로미터로 절대적이라는 것, 다른 하나는 이렇게 빛의 속도가 고정된다면 시간과 공간이 관찰자에 따라 상대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럴 수밖에 없다. 물리학의 가장 기초 함수인 거리 이퀄 속도 곱하기 시간에서 속도가 고정된다면 나머지 변수인 시간과 거리가 조정되어야만 한다. 특수 상대성 이론은 광속의 절대성과 속도, 거리, 시간의 관계를 전제로 심도 깊게 탐구되었고 결론적으로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했다. 1. 빛의 속도 C에 근접할수록 시간이 느려진다. 2. 빛의 속도 C에 근접할수록 길이가 짧아진다. 3. 빛의 속도 C에 근접할수록 질량이 증가한다. 1905년에 특수 상대성 이론을 발표하고 10여 년이 지난 1916년에 아인슈타인은 일반 상대성 이론을 발표했다. 특수 상대성 이론이 빛에 대한 이론이라면 일반 상대성 이론은 중력에 대한 이론이다. 조금 더 자세히 말한다면 특수 상대성 이론이 우주에서 등속도로 움직이는 특수한 영역의 물리학에 대한 것이었다면 일반 상대성 이론은 등속도를 포함한 가속도 운동을 하는 일반적 영역의 물리학으로 그 적용 범위를 넓힌 것이다. 모든 물체는 속도를 갖는데 속도에는 두 종류가 있다. 일반적으로 모든 물체의 속도는 느려지거나 빨라지거나 하며 변한다. 이를 가속도라고 한다. 반면 특수하게도 계속 같은 속도를 유지할 때가 있는데 이를 등속도라 한다. 특수 상대성 이론은 특수하게 등속으로 움직이는 빛에 대한 이론이다. 반면 일반 상대성 이론은 일반적인 가속에 대한 이론인데 그 중에서도 특히 중력을 받는 물체에 대해 탐구한다.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 아인슈타인은 가속도 운동이 중력의 작용과 동일하다는 발상을 바탕으로 중력의 본질을 밝히는 놀라운 통찰을 보여준다. 즉, 중력과 가속도는 구분되지 않는다. 이를 등가 원리라 한다. 이 생각이 중요한 것은 그 본질에 대해 알기 어려웠던 중력의 문제를 이미 잘 알려진 가속도의 법칙에 따라 이해할 수 있는 여지가 마련되었기 때문이다. 특수 상대성 이론을 통해 우리는 속도가 매우 빨라지면 시간과 공간이 변화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런데 만약 속도와 중력을 구분할 수 없는 것이라면 어떨까? 그렇다면 중력이 매우 강해짐에 따라 동일하게 시간이 느려지고 공간이 변화되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중력 현상이 실제 시공간의 휘어짐이라는 것이 밝혀지게 되었다. 일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텅 빈 우주에 질량을 가진 물체가 등장하면 그 물체를 중심으로 주변의 시간과 공간이 휘어진다. 이 원리로 보자면 지구가 사람을 잡아당기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지구의 질량이 만들어낸 시공간의 곡률로 사람이 굴러 떨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중력이 질량에 의해 휘어진 시공간의 곡률이라는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은 1919년 멀리서 오는 별빛이 태양 주변을 지나면서 구부러지는 현상이 관측됨으로써 사실로 증명되었고 학계와 대중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빛은 질량이 없으므로 뉴턴 역학에 따르면 중력의 영향을 받는 대상이 아니다. 그런데 빛이 중력에 의해서 휘어졌다는 것은 중력이 물체에 작용하는 특정한 힘이 아니라 공간의 휘어짐이라는 것을 증명한 것이다. 일반 상대성 이론은 과학계에 강력한 영향을 미쳤고 뉴턴 역학의 지위를 대체하며 근현대 물리학의 가장 중요한 이론이 되었다. 이후 물리학자들은 상대성 이론에서 도출되는 결과들을 토대로 블랙홀의 존재, 우주의 팽창 등 다양한 현상들을 예측했다. 상대성 이론이 등장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수학에서 리만 기하학의 탄생이 핵심 역할을 했다. 19세기 수학자 리만이 정리한 이 기하학은 기존의 유클리드 기하학의 문제를 넘어서는 이론으로 제시되었다. 유클리드를 벗어났다는 점에서 비유클리드 기하학이라고도 부른다. 그렇다면 유클리드 기하학과 리만 기하학의 차이는 무엇일까? 간단히 말하면 유클리드 기하학은 기하학적 대상이 2차원의 면에 위치하는 수학이다. 반면 리만 기하학은 휘어진 공간에 위치한 기하학적 대상에 대한 수학이다. 3차원 이상의 이 휘어진 공간에서는 유클리드 기하학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유클리드 기하학의 삼각형은 내각의 합이 180도이지만 축구공처럼 휘어진 공간의 삼각형은 내각의 합이 180도를 넘는다. 뉴턴 역학이 유클리드 기하학을 바탕으로 한 물리학이라면 아인슈타인의 역학은 비유클리드 기하학, 특히 리만 기하학 위에서 전개되는 물리학이라고 하겠다. 갈릴레이, 뉴턴, 아인슈타인은 동일한 세계관을 가졌다. 그것은 절대주의적 진리이며 결정론적 세계관이다. 결정론은 우주의 미래가 이미 결정되어 있다는 관점이다. 이에 따르면 우주는 수학과 물리학의 법칙에 따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움직이고 예측된다. 특정 시점의 물리적 조건에 대해 정확히 알 수만 있다면 우주의 과거와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리학에서 상대주의 경향을 띠는 견해를 찾는다면 그것은 아인슈타인 이후의 현대 양자역학 정도가 될 것이다. 물론 양자역학의 결과 역시 수학으로 정리되고 예측된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양자역학의 결과값은 확률로만 예측될 뿐 확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양자역학의 세계는 비결정론적 세계이다. 우주의 미래는 결정되어 있지 않다. 자신이 제시한 상대성 이론으로 탄생한 양자역학 이론이었지만 아인슈타인은 양자역학의 비결정론을 완강하게 거부했다. 하지만 20세기 과학적 실험과 검증은 오늘날에 이르러 결국 양자역학의 손을 들어주었다. 실제로 양자역학의 예측은 매우 정확한 편이고 실용적인 면에서도 현대기술 문명에 크게 기여했다. 이제 양자역학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려고 한다. 다만 20세기에 탄생한 이 새로운 물리학은
논의되는 범위와 수학적 전문성뿐만이 아니라 기존의 물리학과 배치되는 철학적 함축 때문에 이해하기 어렵기로 악명이 높다. 양자역학이 탄생하기 전 과학자들은 원자나 전자 단위 수립자들도 당연히 뉴턴 역학을 따를 것이라고 생각했다. 보편적인 물리 법칙이 큰 세계 따로 작은 세계 따로 적용될 리가 없으니 말이다. 하지만 기술이 발전하고 원자 이하의 세계에 대한 측정이 가능해지면서 과학자들은 당황하게 되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미시 세계는 일반적인 상식과는 너무나도 다르게 움직이는 듯 했다. 미시 세계를 기술할 새로운 물리학이 필요해졌다. 이러한 요구에서 탄생한 물리학이 양자역학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구분해 볼 수도 있다. 두 가지 물리학이 있다. 뉴턴과 아인슈타인을 포함한 근대의 거시세계 물리학과 양자역학자들에 의한 현대의 미시세계의 물리학. 아직은 이 둘을 통합적으로 다룰 수 있는 이론은 없다. 미시세계를 탐구하며 맞닥뜨린 첫 번째 문제는 매우 근본적이었다. 그것은 수립자의 크기가 너무 작아서 이에 대한 측정 자체가 곤란하다는 문제였다. 수립자는 위치를 확인하려고 하면 속도가 바뀌고 속도를 확인하려 하면 위치가 확정되지 않는다. 즉, 위치와 속도라는 기본 물리량이 동시에 측정되지 않는 것이다. 물리학에서 물체를 이해하는 방식이 시간에 따른 위치와 속도의 방정식을 구하는 것에 있는데 위치와 속도가 동시에 확정되지 않는다는 것은 더 이상 물리학이라는 학문 자체를 진행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이에 대해 아인슈타인은 그것은 단지 측정 기술의 한계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언젠가 기술이 더 정밀하게 발전하면 우리는 수립자의 위치와 속도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이다. 하지만 양자역학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들은 위치와 속도가 동시에 측정되지 않음이 미시의 질서라고 생각했다. 이를 수학적으로 정리한 사람이 바로 하이젠베르크다. 그는 미시세계가 확정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불확정성 원리라고 이름 붙였다. 불확정성 원리를 토대로 앞으로의 물리학에 대해 과학자들의 선언이 뒤따랐다. 이것이 그 유명한 코펜하겐 해석이다. 코펜하겐 해석은 새로운 시대의 물리학으로서 양자역학의 출발을 알리는 선언인 동시에 근대의 결정론적 시기가 끝나고 현대의 비결정론적 세계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선언이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코펜하겐 해석이 물리학을 포기했다거나 진리를 알 수 없다는 불가지론적인 선언을 했던 것은 아니다. 이것은 다만 원인과 결과의 수학적 필연을 따르는 결정론의 세계 대신 수학적 확률로서 제한되는 비결정론의 세계를 제시한 것이다. 실제로 양자역학은 수학적 확률 안에서 매우 정확하게 기술된다. 코펜하겐 해석의 핵심 개념은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 번째는 방금 이야기했던 물리량이 동시에 측정되지 않는다 이다. 그것은 관측 행위가 위치나 속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양자역학에서는 근대 물리학에서는 고려되지 않았던 관측 행위가 물리현상에 영향을 미친다. 여기서 코펜하겐 해석의 두 번째 핵심 개념이 도출된다. 그것은 물리량이 관측 행위와 무관하게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관측 행위의 영향을 받는다 이다. 양자역학에 이르러 고전 물리학에서는 배제되었던 관측자는 화려하게 귀환한다. 고전 역학에서는 누군가가 관측을 하거나 말거나 세계는 세계 나름대로 운동을 하지만 양자역학의 미시세계에서는 누군가가
관측을 할 때 비로소 세계가 결정되는 것이다. 관측하지 않을 때의 소립자는 중첩된 상태의 확률로 존재하지만 우리가 관측 행위를 할 때 비로소 소립자는 자신의 위치와 속도를 확정한다. 오랜 전통을 깨고 비결정론의 세계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양자 역학자들은 기존 물리학자들에 비해 상대주의적 측면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과학 내에서도 진리 자체를 거부하는 회의주의적 측면을 찾아볼 수 있을까? 과학 철학의 일부 입장에서 과학적 진리에 대한 회의와 비판을 찾아볼 수 있다. 이에 대해 알아보자. 현대인에게 진리의 가장 유력한 후보는 누가 뭐라 해도 과학이다. 바쁜 일상을 살아가면서 하나하나 사실 여부를 검증하기 어려운 현대인에게 그나마 과학자 집단이 연구한 사실을 신뢰하는 것은 매우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일이다. 이렇게 과학에 대해 무한한 신뢰를 보이는 태도를 과학주의라고 한다. 이러한 우리의 과학적 믿음에 찬물을 끼얹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듯이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과정을 통해서 과학이 발전해온 것이 아님을 밝힌 인물이 토마스 쿤이다. 20세기 미국을 중심으로 활동한 과학 철학자 쿤은 이를 설명하기 위해 패러다임이라는 개념을 설명했다. 이 단어는 워낙 유명해서 일상에서도 종종 들을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사고의 틀 정도로 사용된다. 하지만 과학에서의 패러다임이라는 용어는 단순히 사고의 틀이라는 의미를 넘어서 이러한 사고의 틀이 형성되기까지의 비합리적이고 정치적인 투쟁의 과정을 내포하고 있다. 실제로 새로운 패러다임이 의미하는 것은 진보가 아니라 단지 예전과는 달라진 사고방식일 뿐이다. 쿤에 의하면 대중의 기대와는 달리 과학의 발전은 그다지 과학적이지 않았다. 우리는 과학의 역사가 실험과 관찰 그리고 수학 적용에 따른 논리적 진보일 것이라고 기대하지만 쿤이 과학사를 면밀히 살펴본 바로는 그렇지 않았던 것이다. 실제 과학에서의 패러다임 변화는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1단계. 우선 모든 사람이 공유하는 보편적인 진리가 존재한다. 2단계. 그런데 위기가 찾아온다. 그동안 보편적인 진리 안에 있던 정상과학 안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변칙 사례가 발견되는 것이다. 3단계. 위기가 심화되고 혁명이 발생하는 시기다. 새로운 변칙 사례들이 계속해서 발견되고 기존의 정상과학이 이를 수용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면 패러다임에 심각한 위기가 찾아온다. 기존의 패러다임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젊은 과학자 집단이 새로운 이론으로 기존 이론에 도전한다. 이때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넘어가는 과정은 우리가 생각하듯 합리적이거나 논리적이지 않다. 4단계. 새로운 패러다임이 기존의 것을 폐기하고 혁명적으로 등장함으로써 새로운 정상과학이 되는 단계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러한 변화가 기존의 정상과학과는 단절되는 혁명적 변화라는 데 있다. 기존의 패러다임과 새로운 패러다임은 완전히 다른 세계관에서 과학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 두 과학자 집단은 논증과 검증의 절차를 공유할 수 없고 합의점 역시 도출하지 못한다. 과학 역사는 점진적인 진보가 아니라 혁명적인 단절의 역사였던 것이다. 과학은 수평적으로 단절되면서 변화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다음 세대의 과학은 우리와는 다른 모습일 테지만 오늘날의 과학적 성과로부터 점진적으로 진보한 과학은 아닐 것이다. 그것은 지금의 패러다임과는 공통점을 공유하지 않는 전혀 새로운 관점의 패러다임을 바탕으로 한 낯선 과학일 것이다. 이것만은 꼭 해보아요. 과학을
두려워만 할 것이 아니라 조그만 일이라도 과학적 사고를 가지고 살아보자는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 양자역학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과학 용어임에도 꼭 과학에서뿐만 아니라 소설이나 영화 그리고 성공학에서도 많이 쓰입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과학이 사실은 뚝 떨어져 있는 학문으로서만이 아니고 우리의 일상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 살면서 자본을 모르고 살면 살기 힘들듯이 과학 세계에 살면서 과학을 등한시하는 삶이 좋은 삶은 아닐 것 같습니다. 교양을 갖추는 일은 넓고 얕은 지식을 의미한다고 진이는 서두에 말했는데요. 교양을 갖추고 산다는 것이 이래서 쉬운 일은 아닌 듯 합니다. 그래도 노력은 해볼 일입니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